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이고요. 한류열풍사랑의 의장을 맡고 있는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환국과 배달 그리고 쭉 이어서 북부여까지 이렇게 역사 특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랑스러운 천자의 나라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저는 여러 이제 역사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했었고 또 이제 독립운동사도 여러 번 했었고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또는 아시아 지역에 가서 역사 특강을 하기도 하고, 제가 또 하나 이제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클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일에서 이제 BTS 팬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 그 옆에 보면 크로아티아라고도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한류 팬들을 만나서 세미나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고 해서 외국에서 이게 들어오잖아요. 한류 팬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내실을 좀 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경복궁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이건 이제 대전에서 있었던 건데요. 오늘도 고구려지만 그때 고구려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촐한 행사였지만 천하 중심이라고 해서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K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국을 얘기하잖아요. 코리아라고 하는데 이 코리아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고려에서도 왔었고 그 이전에 바로 고구려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고구려의 문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고구려의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고구려는 방대하고 그 역사 문화는 너무나 방대해서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한 거는 많이 있지만 한 반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디서 이제 마치는 포인트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쭉 해서 이 9천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에서 한국에 대해서 배달과 그리고 단군 조선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그 다음에 단군 조선을 이어서 이제 북부여가 있는데요. 이 북부여를 이어서 고구려까지 이렇게 오게 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대진국, 가래라고 하죠. 대진국이 있고요. 대진국이 위에 있고 아래쪽에 이제 신라가 있어서 이제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구려 하면 크게 봤을 때 우리 고구려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부여도 고구려고, 그리고 지금 본 고구려가 있고, 그 다음에 후고구려라고 했잖아요. 대중상 장군께서 고구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렇게 분기하여서 바로 이제 후고구려를 만들고, 그리고 아들 대조영에 이어서 이제 대진국으로 이렇게 국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구려, 북부여,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가 있고, 그 이후에 후고구려, 그리고 이제 고려로 이어지는데, 이걸 한번 이제 보면요. 고구려의 역사 맥이다라고 해서 세모스의 원고구려가 있고요. 북부여 182년, 그리고 고주몽에 본 고구려가 있습니다. 705년.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제 대중상으로 인해 이제 건국된 이 대진국이 있는데요. 259년. 다 합해서 보면 어마어마하죠. 1000년이 넘습니다. 1150년 가량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고구려에서도 뭐 장수태왕 시절 이후에는 고구려를 줄여가지고 고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고려라고 나오는 어떤 문헌이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고구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뒤로 가면 고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구려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도 역시 표방을 했죠. 그래서 고려 500년까지 포함하면 약 1600년까지 이런 고구려의 어떤 역사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라고 하면은 떠오르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저는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이 비문의 탁본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3층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사라져서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중국의 항의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큰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립박물관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어찌됐든 이 광개토대왕 비가 과거에 이런 어떤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뭐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사진 촬영도 할 수 없고 아래쪽에 보면 돈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사실 여기다 기도를 했나 봅니다. 기원을 했는지 지폐들이 막 이게 동전하고 떨어져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우리의 어떤 우리 한민족의 그런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구려 벽화가 아닐까 합니다. 고구려 벽화는 어마어마하죠. 그 수없이 많은 그 고구려 벽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이게 많이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고구려 벽화 생각을 해봤어요. 고구려 벽화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조금은 이렇게 고구려 벽화를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샘 리처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을 항상 그 주제로 다뤄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래서 토론식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에는 보니까 고구려 벽화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고구려 벽화를 꺼냈는데, 한국에는 우리의 편견을 깨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수산리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딱 꺼내보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산을 쓰고 있고, 뒤에서 이제 조금 계급이 낮은 어떻게 보면 시녀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분은 무엇을 깨달았냐라고 하면 뭐 이런 거예요. 수산리 부분인데요. 저 5세기 귀족의 창백한 얼굴을 보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백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 모든 고구려인들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장을 했고 분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 밝은 얼굴을 추구했다. 백인의 얼굴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지금에 와서 보면 사람들이 동양인들은 백인을 닮아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백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고대로 가서 고구려의 벽화를 봐라. 그걸 보면 그냥 이렇게 밝은 얼굴을 추구하는 어떤 모습, 백색의 그런 것, 백인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동양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서 편견을 깨라 라고 이렇게 샘 리처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흰 피부에 대한 선호 사상은 백인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이렇게 도출을 한 모습을 봤는데요. 이 샘 리처드 교수가 최근에 우리나라를 왔다 갔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왔다 갔을 때 그때 이제 대한사랑의 한 분이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가셨죠. 그래서 나는 박물관 간다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이제 영문판이 A Trip to the Museum in Korea라고 하는 건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기존의 그냥 박물관에 관련된 내용과는 다릅니다. 좀 더 해석이 고차원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단고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류를 알리고 한국을 알리시는 분들이 올바른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박물관 갈 때 보면 저기 박물관 간다라는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옆에 두 분이 이제 저자시죠. 저자. 이 나는 박물관 간다의 저자신데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방 문명의 중심지 고구려. 우리 대한사랑의 특별호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고구려 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이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대창자는 고주몽 단군이시다. 왜 단군이라고 할까요?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궁년은 BC 58년이다. 우리가 삼국사기를 보면 37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37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58년인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도 역시나 일제에 의해서 수도는 3번 변천했다라고 지금까지 배웠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몇 번입니까? 수도가 9번입니다. 9번. 한국 사기로 보면 8번, 거기에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
9번이 나오게 됩니다. 돌본 물견이 들어가요. 환단고기는요. 그리고 삼국사기는 국내성, 환도성, 평양성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평양이 4번 들어갑니다. 이 평양이 다 같은 평양이냐? 뭐 아니라는 그런 어떤 지금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보를 보시면 고추모 단군 유리명제 대무신제라고 해서 환단고기에 보면은 제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유리명제 대무신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추모 단군이라고 해서 주몽이라는 걸 위에는 고주몽이라고 썼지만 밑에는 고추모라고 했잖아요. 광개토 태양 비문에서 고구려인들 스스로는 추모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추모 할 때 모가 해모수의 모자와 같죠. 거기서 이제 어린 짐작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모수, 그리고 고추모, 뭐 이런 그런 어떤 뜻이 좀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천자의 나라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고려 시대도 천자의 나라였죠. 그리고 그 이전에 대부분 단군 조선도 천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쭉 천자의 나라이지만 고구려는 왜 천자의 나라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중심이다. 그래서 뭐 그 중심이라고 해서 대전 시립박물관에서 이런 타이틀을 뽑았는데요. 타이틀은 뽑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보여지는 고구려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역사 왜곡의 문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나중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개토 태양 비문을 보시면 이 비문의 크기만 보더라도 이제 나라의 위용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거대한 문자가 새겨진 비석은 전 세계 진짜로 다른 분들 전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학자들 공통으로 얘기하는 것이 새겨진 비석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은 도올 김명호 선생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는 광개토 태양 비문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비문의 어떤 명문이라고 할까요? 고구려가 스스로 고구려의 정체성을 다룬 그 부분에 이 앞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사면 다 하면은 1700자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고구려가 스스로 고구려를 얘기한 이 부분 정도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뒤에서 잘 안 보이시게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생각컨대 옛적 시조 추모왕이 고구려를 창건하였다. 그는 북부여에서 출생하였으며 이 부분이 이제 출자 북부여라고 하는 건데요. 북부여에 그 근원을 두고 계시며 뭐 이런 뜻도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라고 했는데 북부여의 천재지샤 이게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붙여가지고 그는 북부의 천재지자이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그리고 알을 깨뜨리고 탄생하였다. 이 알을 깨뜨리고 탄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난생이라고 하잖아요. 알을 깼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이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화적인 해석이라고 이제 임재 교수님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유화적인 발상이죠. 알을 깨고 태어났다? 신성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몇 년도에 건국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다 부정하는 것이 지금의 역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몽의 건국을 지금 우리 학계가 사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뒷부분에 가시면 처음에는 북부여 천재지자다라고 하는 걸 썼지만 뒤에 가서 뭐냐면은 바로 그 고추모께서 이렇게 그 물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황천지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 황천지자인데 이걸 해석을 하면 나는 황천 상제님의 아들이요 천재지자와 같은 말입니다. 황천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황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대한제국이 있잖아요. 대한제국을 1897년에 건국을 하면서 하늘의 천재를 지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원구단이죠. 원구단의 천재를 지냈고 그 위패를 황궁우에다가 모시게 됩니다. 이 위패를 보면요. 자, 위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황천상제예요. 그래서 황천상제님께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 이어서 대한제국 시절에 결국에는 그 원형, 우리가 천재를 지냈던 그 원형이 복원이 되는데 황천상제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구려 광개토 태양 비문에도 황천지자다, 황천상제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에 고구려 본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몽이 오이마리 협보, 오이마리 협보 3명의 친구와 가다가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려고 했으면 다리가 없었다. 추격해오는 병사들이 다칠까 두려워서 물에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시 천재자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하여 달아나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하면 좋은가 하니 이때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개척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천재자라고 했어요. 아시 천재자. 그래서 뭐냐면, 자, 이 고구려의 어떤 정체성은 무엇이냐? 천재지자다, 황천상제 지자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발굴된 유물에서 보면 천손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왔죠. 천자니까요. 천자의 천자를 거듭하면 우리는 천손이요, 천손의 민족이요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천재지자, 나는 천재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황천상제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그 황천상제님께 제를 지내야 되겠죠. 그런 천재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잘 아시겠지만 중세로 이어지면서 이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가 명나라의 사대주의를 했기 때문에 명나라만 하늘의 상제님께 제를 지낼 수 있었고, 우리 조선 땅에서는 땅에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묘사직이라고 할 때 그 사직단에게만, 땅과 곡식에게만 제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대한제국 시절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제를 지낼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천재 문화를 복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뭐가 있었냐면 천재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또 배달로 이어지면서 이 천재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단군 조선 때는 무천이라고 하는 천재 문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어진 것이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그리고 동해 무천 등의 대천의식이 있었다. 해마다 10월이면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리고 함께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 되는 한판 대동제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대동제의 한마당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천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태백일사를 보면 우리 민족의 제사는 반드시 살아 계신 것과 같이 하였으니 항상 조상이 살아 계신 것처럼 정성을 들였다. 신주를 모시고 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리는 것은 친견하는 듯이 예의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근본을 돌아봤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의 하느님께 제를 지내고, 그러면서 뭐냐면 조상님께 제를 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왕과 황족에 의해서는 바로 지금의 자신들의 시조인 해모수 천재에게 이렇게 제를 지내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제 추모왕에게 제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10월에 신교의 제천의식을 행하던 장소가 바로 국동대열인데요. 이게 국동대열이라고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나라의 동쪽에 큰 동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기가 바로 그런 동굴로서 집안 국내성의 저 동쪽으로 17km 떨어진 곳에 국동대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있었으면 여기에서부터 그런 어떤 집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제사의 어떤 행렬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동맹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천제를 지내고 나서 동이족들은, 여기 이제 고구려가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 고구려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부여입니다. 부여에서 고구려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쭉 보면 동이족은 다 똑같다. 동이족은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한다. 이건 뭐냐면 중원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한 현상만 기록을 한 겁니다. 아, 저 동이족들은 맨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너무 좋아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밤낮 없이 다니면서, 이게 밤낮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주야, 한자로 하면 주야 음주 가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밤낮이 없이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하고 술을 마시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구려에는 그 풍속은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보면 뭐 최근에도 보면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중국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대만 프로그램 나가는 어디 얘기할 때 보면 적나라하게 얘기할 때는 더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더럽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냐면 고대로부터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문헌에 있어요. 중국 문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한 게 뭡니까? 깨끗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풍속이 너무 깨끗하더라. 모두 깨끗한 것을 너무 좋아하고 밤에는 남녀가 떼지어 노래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때를 지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이 그 DNA가 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뭐냐면 동이족의 음악 교육이 중국 역사가 시작되는 전부터 그 이름이 높았다. 중국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라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굉장히 뭐 단군조선 이전이죠. 그래서 그걸 쭉 이어지면서 그런 음악 교육을 하는 모습입니다. 무용총의 고구려 벽화를 보면 이렇게 무용을 춤을 추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어지잖아요. 위쪽에서는 거의 7명이 춤추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래쪽은 뭐냐면 노래를 부르는 조금 더 어려 보이는 남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나, 둘, 셋, 7명이죠. 그래서 7명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 춤추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고구려인들의 집단 떼창, 군무 이런 모습들이 케이팝의 원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감독이 있잖아요. 말에 타고서 노래를 잘하는지, 춤 잘 추는지,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따로 연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틀리는 거예요. 그 군무에서. 그래서 따로 연습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 이 고구려의 어떤 복장을 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벽화에 보면 검은 고를 타고 있다. 또 큰 나팔을 불고 있다. 해서 악기를 다루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예악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왔냐? 천재 문화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제를 지내고 대동제를 지내는 그것에서 왔다. 천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예악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연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황제가 쓸 수 있는 거죠. 황제, 천자가 쓸 수 있는, 내가 이제 개국에서 나의 시대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뭐 호처럼 쓰는 거죠. 동아시아 군주국에서 통치자의 시대를 알리는 기념법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중국에서 먼저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한무제가 먼저 썼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개토 태왕이 즉위한 그때가 문헌상 최초다.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죠. 영락이 문헌상 최초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연어가 굉장히 많은 연어들이 환단고기에서 나왔으니까요. 환단고기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유물에서 나타난 그런 연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광개토 태왕은 광개토 태왕 비문에 나타난 연호고요. 그걸 제외하고서도 보면 그 나타난 문헌 속에 나타난 것이 고주몽 성지의 다물과 평락이라고 하는 거죠. 다물과 평락이다. 처음에는 다물이란 연호를 쓰시다가 37년에 그때 평락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조 무열제, 육무, 장수제, 건흥, 그리고 21대 문자제, 명치, 평원제, 대덕, 영양제, 홍무, 보장제, 개화라고 해서 이 환단고기에만 그 고구려 국본기에 나오는 것만 7분이에요. 7분의 연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장수태왕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건흥이라고 하는 연호가 있습니다. 자, 이 건흥이라고 하는 것은 1915년 지금은 이게 청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거든요. 청주에서 직접 봤는데 건흥 5년명 금동불광배라고 합니다. 이 금동불광배가 있는데 이 뒷면에 보면 건흥 5년이라고 써 있어요. 건흥 5년 경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경진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써 있어서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 그 다음에 건흥 5년 경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뭐냐면 장수태왕이 5년 동안 통치를 하는 가운데 그 5년 때는 경진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고구려의 이때 5세기에는 뭘 했냐면 즉위년 칭원법을 행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광개토 태왕이 돌아가시잖아요. 붕어하셨습니다. 그럼 그 붕어한 해가 1년이에요. 다음 태왕의 1년입니다. 그래서 412년이 장수태왕의 1년이 되는 거예요. 2년, 3년, 4년, 5년이 되니까 장수태왕 5년이 경진년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확하게 맞는 거, 환단고기에 나오는 건흥 5년명, 5년명 경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장수태왕이 연호를 경진을 썼다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일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우리 학계에는 그러면 이 건흥 5년명 불광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보시면 거품왕 때 아닐까? 536년 아닐까? 왜냐면 일단 병진년은 돼야 되니까 병진년에 맞춰 놓은 거죠. 그래서 이때가 아닐까? 아니면 596년 진평왕 때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학계가 환단고기에 명확히 맞는 거를 갖다가 거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거부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병진년은 60년마다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럼 쭉 해서 맞춰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환단고기에는 병진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머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학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흥이 연호는 맞는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 한심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8대 보장제, 이때는 보장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연호를 배화라고 썼는데요. 그런데 1930년에 위패산성이라고 요 계련시 위쪽에 보면은 위패산성이라고 있어요. 이때 비문에 새겨진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그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개화 7년이라고 나오죠. 한자 보이시죠? 개화 7년이라고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 보장왕 7년이에요. 근데 개화 7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보장왕이 개화를 썼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령성 개주 현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지닌 신광서라고 하는 분이 이 위패산성의 비문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 비문에 개화 7년에 이런 뭐 고신감이라고 하는 오호진 장수 고신감이라고 하는 장수가 와가지고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 고구려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문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신감이 바다를 건너서 공격한 그때를 언제라고 하냐면은 우리 문헌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장왕 7년이라고 나오죠. 삼국 사기는 중국 문헌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장왕 7년이라고 했어요. 648년 고신감이 병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와서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 보면 뭐가 되냐면 보장왕 7년이 바로 개화 7년이 됩니다. 근데 환단고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바로 28대 보장제의 연호는 개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어떤 고구려의 어떤 태왕들은 연호를 가지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7개가 되는데 그 7개가 점점 더 맞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구려 국본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니고 진서라고 하는 근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동 연가 7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앞에 금동 불광배를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연가 7년명이라고 했을 때 연가라고 하는 거는 고구려 태왕의 연호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누구냐? 뭐 보통은 이제 고구려 안원왕이라고 합니다. 안원제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연호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고구려의 불광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렇게 고구려의 어떤 황제들은 연호를 분명히 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어지니까 바로 대진국 발해에서도 모든 그 황제들이 전부 이제 연호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태왕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도 천자의 나라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왕이 아니라 거기다 태를 붙일 수 있는 이 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6대 왕을 갖다 또 태조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태조, 우리가 보면은 나라를 건국한 그 최초의 그 왕을 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런데요. 그 태조라는 말이 처음 어디서 나왔냐? 바로 고구려의 6대 태조대왕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태조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호태왕 할 때 이제 우리가 태왕이라고 하는 거 쓰잖아요. 그리고 대왕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뭐냐면 대왕이라고 하고 태왕으로 또 읽었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대일이라고 쓰고 태일이라고 읽은 것처럼요. 그래서 대왕, 태왕 등의 호칭에서 보듯이 고구려는 천자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조 묘호를 쓴 것은 송나라 때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천자국의 어떤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 고구려의 어떤 강함을 보여주는 어떤 역사죠. 위에 보면은 뭐 거의 그 천장을 들고 있는 듯한 굉장히 위용을 과시하는 그런 역사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구려는 기마민족이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서 기마민족은 문명과 국가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고구려는 더 광활한 곳을, 그게 영토가 아니라요, 교류의 흔적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더 광활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로, 교역로, 뭐 이 초원의 길, 오아시스 길 또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기마민족에게서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뭐 훈련하고 이제 사냥을 하는 모습이니까 실제로 활을 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명적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쏜 뭐 그런 용례죠.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썼던 것이 뭐냐면은 그 군사력을 알 수 있는 게 철제 등자와 개마무사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자라고 하는 거는 발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오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처음에 말의 곱비를 먼저 만들고요. 예전에 곱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말의 어떤 그 등에 이렇게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바로 발걸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걸이를 할 때와 발걸이를 하지 않을 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 발걸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3, 4세, 기원 후 3, 4세기에 고구려와 선비족에 의해서 금속재 등자가 발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보다 훨씬 후대인 8세기경에 전파되었고 유물은 10세기.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야 이 등자, 금속 등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발에다 이렇게 거는 겁니다. 이게 발에 딱 걸려야지만이 발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 말 위에서 뭐냐면은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등자 없이 말을 탄 시절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고구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년, 500년을 지나서 이게 서유럽에서는 이제 800년이 되었어야, 그럼 뭐 한 400년에서 500년은 지나야 이걸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등자를 하게 되면 대사법을 쓸 수 있다. 파르티안 샷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렇게 돌려가지고 팔을 이렇게 쏘는 파르티안 샷 또는 등진다에 가서 대사법이라고 합니다. 달리는 말에서 뒤를 향해서 활을 쏘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파르티안 샷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도 보면 그 DNA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양궁이라고 하는 거. 양궁의 활의 어떤 명사수. 주몽도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큰 활을 쓰던 민족이다라고 해서 치우천왕부터 이렇게 쭉 나왔지만 결국 활을 잘 쏘는데 이게 등을 져서 그리고 이제 활을 쏘는 것까지 해서 이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등자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고구려가 있고 그때 당시에 뭐냐면 훈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그거를 이제 비하해가지고 흉노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백제의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을 하셨던 여왕이 계시잖아요. 서선호라고 하는데 서선호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노자가 한당고기는 이 큰 활 노자를 쓰는데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나오게 되면 중국 문헌에 보면은 그게 흉노할 때 그 노비 노자를 바뀌어 있더라고요. 노비 노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 노비 노자로 바뀌어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굉장히 강력한 분이었다. 그런 어떤 전투력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흉노라고 하잖아요. 근데 훈족입니다. 신이시여 훈족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까지도 유럽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속 등자 쓰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원도 철령에서 3세기 고구려 건물터가 발견이 되는데 여기서 기마 모형이 이렇게 54개의 새로 만든 말 모형이 나왔어요. 근데 말 모형을 잘 보면은 등자가 있습니다. 쇠로 된 그런 어떤 말 모형들이 나왔는데 등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철로 된 그런 등자를 만들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의 등자가 북방 유목민족을 통해서 중국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등자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선비족보다도 아까 이제 고구려하고 선비족이 먼저 등자를 썼을 것이다 하는데 선비족보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고구려의 발명품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등자를 쓰고 그 다음에 모든 말을 그 철갑으로 두른 것이 바로 개마거든요. 그래서 개마무사라고 합니다. 벽화에 보면 안악사모 부분에 보면 이 철갑을 두른 분들이 쭉 수백 명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아니죠. 이제 말의 어떤 구상, 그 앞에도 보면
철로서 이렇게 다리고, 모든 몸이 가죽이 아니라 이게 철이거든요. 철로 이렇게 철갑으로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래서 아래까지, 저 다리까지, 말 다리까지 이렇게 쭉 둘렀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고대의 탱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또 비싼 거예요. 하나를 뭐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탱크, 자동차 하나에 지금으로 보면 그런 값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대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5m가 넘는 긴 창을 가지고서 갑옷을 입고 적진을 돌파했던 것이 바로 고구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마무사의 대마 부대는 고구려 군대의 핵심 정예 부대가 되는데요. 246년 고구려의 동천왕은 철기병, 즉 대마무사 5,000명, 이게 하나 20대, 이제 여기는 5,000명이잖아요. 20명이면은 거의 2,000명을 대적할 수 있다. 뭐 이런 일당백이죠. 일당백 정도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병, 즉 대마무사 5,000명을 동원하여 중국 삼국시대에 위초고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위나라를 공격하여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마는 13세기가 되어서야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13세기면 거의 900년이 지나서야 대마무사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선진적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군사력, 국방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마무사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적장에 목을 베고 있는 모습이에요. 목을 잡고서 이렇게 베는 모습인데 이 발에는 뭘 신고 있냐면 모신을 신고 있습니다. 모신을 신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모신을 신는다는 것이 증거가 뭐냐면 등자가 이제 천으로 된 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신을 신고 있는데 그걸 딱 밟잖아요. 그러면 천이 찢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 모신을 신고 이 대마무사 이렇게 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철제 등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아까 동천왕이 2세기잖아요. 246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럼 3세기잖아요. 3세기는 이미 철제 등자를 문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림하고 벽화하고 합쳐 보니까 철제 등자를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나라 손권이 고구려 11대 동천왕, 아까 거느리고 5,000명의 대마무사를 거느리고 위나라를 이겼던 동천왕을 선우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선우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흉노죠. 훈족에게 선우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생리고도 선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리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고도는 아들이고요. 천자예요, 천자. 천자 선우시여 뭐 이렇게 하는 그 선우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그 앞에 천자 선우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우라고 하는 것은 약간 삐침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그건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칸이다. 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징기스 칸이라고 하잖아요. 고구려도 칸이라고 하는 그런 뭐 보직이라고 할 때 그게 있었고요. 백제도 칸이 있고 그리고 신라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혁거세에 가면 거서간이라고 읽잖아요. 칸이거든요. 칸. 네. 마립간이라고 읽는데 마립칸이다. 강하게 읽으면은 굉장히 좀 세 보이죠. 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우라고 하지만 그 삐침을 그냥 쭉 보면 이거 선이라고 하는 건 단으로 읽어요. 원래 단과 선 두 개를 읽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단군이라는 얘기입니다. 단군. 그래서 천자 단군이시여 이거와 같은 말이 흉노 선우라고 하는 말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주몽을 이제 처음에 고주몽 단군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만약 이어져 내려왔다면 이제 동천왕도 그렇게 불리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강력함을 고구려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위초고의 위가 동천왕한테 졌잖아요. 근데 위가 경기도까지 지배했다. 이런 게 역사 왜곡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221년에서 265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일본 교과서를 보실까요?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본 교과서에는 바로 이때 위나라가 위잖아요. 위촉오입니다. 위촉오죠. 그래서 위나라가 경기도 충청도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 땅까지 이렇게 들어온 그런 일본 교과서는 지금 전부 다 이래요. 이게 다 가져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세계사 교과서를 다 가져와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연두색 보이시죠? 왼쪽에
쭉 들어와 있죠.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육봉사, 신교, 출판. 이게 뭐 우익 교과서 이런 게 아닙니다. 위나라가 한반도를 이렇게 점령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왜곡이 자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뭐냐면은 뭐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 지도집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일본 교과서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했습니까?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중국 유물 전시관 입구에서 6분가량의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 영상에 어떻게 되냐면 위나라, 여기 보이시죠? 위나라가 한반도, 경기도,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식의 영상을 틀어서 이것이 이제 역사 왜곡이다.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이렇게 사죄를 대국민 사과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맞장구 쳐주고 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실수라고 했어요. 아, 우리 실수입니다. 우리 실수로 이렇게 넣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조조군사가 경기도까지 왔다. 왜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47억을 들여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도요. 거기 보시면 위초고 221년에서 265년이라고 하는 걸 동북아 역사 지도, 우리가 만든 지도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어디에 포함되냐면은 바로 한나라의 식민지 한사군 420년설,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20년 동안 그 한사군의 핵심 치소인 낙랑군이 있으려고 식민지는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논리죠. 근데 중원에 원래 본토의 국가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에서 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후한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위나라로 바뀌고 서진으로 바뀌어요. 5번을 바뀌는 와중에 그러면 식민지는 420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은 위나라 때도 이때 있었다라고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구가 짝짝 맞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고구려가 우리 전시다잖아요. 천하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그려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나라 식민지잖아요. 그러면 한나라에서 끝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한, 진, 한 여기까지는 봐준다 쳐요. 그럼 한나라 식민지는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위나라, 진나라로 바뀌었는데도 한반도 북부에 이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한반도 북부에는 낙랑군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군사력을 얘기할 때 보면 치가 있는 석조, 이 꽁치를 쓰잖아요.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이게 이제 고구려의 어떤 성의 특징인데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적이 들어왔을 때 이 튀어나온 곳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측면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바로 치가 있는 석성이 고구려의 어떤 성의 특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뭐냐면은 고조선 때 이미 있었다. 홍산 문화의 그 근처에서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승되어서 고구려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군사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 고구려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고구려가 이 세상에 남긴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다물을 얘기합니다. 다물. 다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따서 무르자라고 해서 다는 땅이다. 그리고 물은 무르자라는 뜻으로 땅을 되찾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더 큰 어떤 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만 이게 따서 무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단군 조선 때의 우리의 어떤 원형 문화를 회복하자, 그걸 계승하자, 뭐 이런 뜻도 함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주몽 성제께서 이제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이 광개토 태양 유문에 보면 광개토 개왕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타를 지금 발견했네요. 광개토 태양 비문에 나와 있는 고주몽 성제 유훈을 보면 이도여치다. 도로서 다스리자. 또는 이도 흠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은 도로서 다스린다. 도로서 다스려야 된다. 이 도가 무엇이냐?
이 광개토 태왕 때 또는 고구려에서 얘기하는 이 도, 여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결국엔 무엇을 추구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주몽 성제의 그 연호, 처음에 연호가 다물이었다가 뒤에 평락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평락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풀자면 평화낙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어떤 평화낙원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광개토 태양 비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영락사해다. 영락사, 영원히 사해. 사해는 그때 당시에 뭐냐면 세계를 얘기합니다. 지구초원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그 사해의 사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락사해. 지금도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세계를 영원하게 낙원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주몽 성제의 유훈이 이제 환단고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변경을 인용을 해서요. 고주몽 성제께서는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리셨다. 하늘의 삼신이 만인을 한 모습으로 창조하고 삼진을 고르게 부여하셨느니라. 이에 사람은 하늘을 대행하여 능히 이 세상에 서게 되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선조는 북부에서 태어나신 천재의 아들이 아니더냐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태백일사의 고구려국 본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시 배달 시대에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의 마음을 연 교화의 방도이니 천신을 위해 본성을 환히 밝히고 천신 또는 황천상제님, 그 황천상제님을 위해서 본성을 환히 밝히고 무창생을 위해 법을 세우고 선왕을 위해 공덕을 완수하고 천하만세를 위해서 지혜와 생명을 함께 닦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언을 남기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면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는 산성이 이렇게 쌓여 있고 뭐 험악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약탈 경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약탈해서야지만이 이렇게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거든요.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주몽 성제의 유훈을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맨 위에 뭐가 있냐면 중부삼진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뭐냐면은 동수삼진이라고 했나요? 3일신고를 아마 다 같이 봤잖아요. 보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동수삼진이라 똑같이 사람에게는 똑같이 삼진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고르게 만인에게 한 가지 상으로 삼진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주몽 성제 유언의 맨 첫 번째에 나와요. 모든 사람이 고르게 받았으니 그 본성을 갖다 회복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주몽 성제의 유언이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제 을지문덕 장군께서도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도통의 요체라고 하는 뭐 그런 장면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을지문덕 장군왈 도로서 천신을 섬기고 덕으로서 백성과 나라를 감싸 보호하라. 나는 천하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로서 상제님을 섬기고 덕으로서 백성과 나라를 보호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삼신일체의 기운을 받을 때 성품과 목숨과 정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 명, 정을 나누어 받나니 우리 몸속에 본래 있는 조화의 대광명이 있는데 그 대광명이 환히 빛나서 고요히 있다가 때가 되면 감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화의 대광명이 발현되면 도통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화의 대광명을 발현시키는 것이 뭐냐면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을지문덕 장군도 이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국, 그 다음에 단군조선에 이어지는 어떤 수행법을 행해 가지고 결국에는 도통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화의 대강명이 발현되게 하는 어떤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조선 때 보면 6대 단군인가요? 5대 단군, 그때 보면 서효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최초에 이것이 역사서다까지 단재신처 선생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은 성제 사천신이다. 천신을 섬기는 데 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천신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했는데 을지문덕 장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이 사천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도로서
천신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해서 천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뒤로 가서는 고대 바로 고구려 때, 그리고 그 단군조선 때 서효사의 어떤 핵심, 그리고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얘기했던 이런 얘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도 사천신, 이것이 이제 뒤로 가면은 동학으로 가서 동학의 시천주, 그럼 그 천신을 갖다가 섬겨야 된다는 게 뭐냐, 그건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을 수원 최재호 선생이 1860년에 받아내리게 되거든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아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수백만의 공학혁명에 뛰어들었던 그 수백만의 공학을 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이 시천주라고 하는 주문을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맥이 고구려에서, 환단 시대에서부터 고구려의 맥이 공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자국이라고 하면 이런 네트워크가 있어야죠. 기마민족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뭔가 열었다라고 하는 길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열었는데 왜곡이 좀 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우즈베키스탄.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나라죠. 근데 우즈베키스탄에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벽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마르칸트에 가면 벽화가 있는데요. 이 벽화에 보면 고구려 산신이 아니고 사신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고구려인인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칼을 차고 있죠. 근데 칼을 차고 있는 게 다 달라요. 저는 환두대도라고 해서 이렇게 고리가 있는 큰 활입니다. 이거는 삼국은 전부 다 이거를 했지만, 가야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환두대도를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환두대도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우관을 썼다. 깃털이 있는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구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벽화입니다. 또 이런 벽화에서 저기에 보면 고구려 사신 2명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고구려가 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길을 따라서 말을 타고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크로드에 관해서도 영남대 조환 명예 교수님은 실크로드 할 때 실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그건 실에서 오지 않았을까? 실크라는 말에서 실크를 비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크라고 하는 그 비단을 실크라고 하는데, 그 실크의 실크는 실이다. 그리고 크를 뿌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실크는 실뿌리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실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섬유산업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실크라는 용어에 관심을 갖고 집중 연구한 결과 영어 실크의 뿌리가 고구려 시대 우리나라에서 태동한 특수한 실감는 기구인 실뿌리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각종 자료를 수집,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해서 논문을 쓰셨어요. 논문을 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학자들도 전부 다 동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고구려가 뭔가 길을 개척을 했는데, 비단길을 개척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어가 통용화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뒤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고구려가 이겼는데 중국이 자기네가 이겼다라는 쪽으로 얘기하거나, 이거 분명히 우리가 장수들이 나와서 이겼는데, 전쟁을 했는데 기후 때문이다라고 하거나 해가지고 전부 다 왜곡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왜곡이 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세기 중엽에 평양 대한리 1호분의 배틀 앞에 직녀도다, 이게 배틀 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고구려의 여인의 모습인데, 이제 이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길이 있어요. 문명을 연 길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다 이렇게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실크로드라고 하기도 해요. 전체 실크로드가 있는데 그 중에 초원길이 있고 사막길이 있고 바닷길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와 가야 같은 경우에 바닷길을 좀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더 위쪽으로 보시면은 초원길, 사막길은 고구려와 신라가 개척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쪽에 보시면은 대륙백제가 있잖아요. 대륙백제가 산둥반도 위, 아래 해가지고 대륙에 또 백제가 있었기 때문에 백제도 그런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고대의 어떤 교류의 네트워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돌골과 고구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 지진이 났잖아요. 이 국명을 바꿔서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터키였죠. 그래서 큰 지진이 나서 지금 뭐 거의 2만 명 이상 사망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6.25 때 피를 나눈 형제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있는 게 역사적인 걸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장훈이라고 해가지고 장훈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왼쪽은 바투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6.25 얘기를 하면서 피를 나눈 형제 국가라고 하는가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바투르가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터키와 한국은 몽골 초원에서 같이 잘 살았다. 그는 자기가 배운 터키사, 이 사람은 터키사를 배웠는데 터키사에서 터키와 한국 민족은 울란바토르와 셀렌게 강 가운데에서 함께 살다가 터키는 서쪽으로 가고 우리는 남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걸 배우지 않으니 굉장히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아쉬워하는 것들이 이제 터키인들, 튀르키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듣고서 터키 정부에서 추천한 터키사를 나중에 책을 사서 읽어보니 그의 말 그대로였다. 아, 터키는 그렇게 배우고 있구나. 터키는 청소년기에 이런 역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국이라고 해서 진짜로 이제 6.25가 아니라 그걸 떠나가지고 형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역사를 잘못 배워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한 걸 한번 볼게요. 여기입니다. 셀랭가와 울란바토르 사이에서 같이 살았다. 저 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이칼이 있죠. 바이칼 호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서 같이 살았는데 우리는 서쪽으로 갔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터키는. 그리고 우리는 터키니까 투르크인입니다. 투르크인들은 그 이전에는 투르크인은 자신들의 뿌리를 훈족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여기 뭐가 있었냐면 훈족이 있었다. 그들은 서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은 이 남쪽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남쪽 어떻게 보면 남동쪽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누구냐면 튀르키예, 터키 사람이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카자흐스탄은 어떻게 배우냐? 카자흐스탄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알타이 공화국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바이칼이겠죠. 바이칼이니까 여기서부터 좀 더 갑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리로 보면 문체부 장관이죠. 문체부 장관이 우리나라 이제 대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문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하는 단순히 카자흐스탄에 온 것이 아니고 알타이 지역에 살던 조상들에서 나온 형제들의 땅에 온 것입니다. 당시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카자긴이 되고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은 한국인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앙 유라시아에서 뭔가 그쪽에 우리들도 같이 살았고 너희들은 동쪽으로 갔고 우리는 서쪽으로 갔다. 이 얘기를 누가 하냐? 아까 보면은 터키인들도 했고요. 카자크인들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시 배달국 이게 뭐냐면 이게 BC 3세기인가 나왔던 어떤 유물이거든요. 그 유물에 보면은 위에는 독수리와 같은 새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발이 3개라서 삼조고입니다. 삼조고가 위에 있고요. 밑에 보면 왼쪽이 뭡니까? 호랑이죠. 오른쪽이 곰입니다. 곰. 호랑이와 곰이 있다? 이거는 단군 신화구나.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환웅사화구나. 이렇게 환웅의 이야기예요. 환웅이 계신데 초대 환웅이 계신데 바로 웅족과 호족이 그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환웅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저 위에 보면 새 토템 삼조고는 그런 거 뭐냐? 환웅족을 얘기합니다. 환족을. 그 환족이 예로부터 이런 삼조고 그게 있었는데 그게 뒤로 가서 고구려가 정통적으로 이 삼조고를 내리받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족과 곰족 사이가 있는데 저기 보면 삼조고가 어느 쪽을 보고 있어요? 곰을 보고 있잖아요. 곰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쪽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굴 속에서 100일 수행을 시키고 21일 수행을 시켰는데 몸이 떠 있어요. 호랑이는 몸이 떠서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곰이 이렇게 성공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환족의 영역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품에 너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
아, 저 늑대는 뭐지? 왜 이 늑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에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늑대족도 환웅의 신시고국을 찾아와서 귀속되기를 자처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보면은 환웅의 그 속에 늑대족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손, 고차, 돌골 모두 중국 역사상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르크 계통의 민족인데 모두 늑대 토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다는 거죠. 돌골은 흉노의 별종으로 성 아시나 쭉 이렇게 투르크죠, 투르크. 그래서 이런 늑대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들은 어디에 살았냐? 금산의 남쪽에 살았다. 알타이죠, 알타이. 알타이산 남쪽에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백일사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삼위태백이잖아요. 환인천재께서 홍익인간 할 땅이 어디냐라고 해서 삼위와 태백을 보시는데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삼위산과 태백산이죠. 이 두 가지를 보는데 태백일사에 보면 또한 문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금악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악도 세 군데를 한번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기를 인용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안팎의 환인께서는 마지막 환인이시죠. 마지막 환인이신데 안팎연으로 쓴 거예요. 원래는 마지막 지위리 환인이실 겁니다. 환인께서는 금악, 삼위, 태백을 두루 살펴보고 태백이 홍익인간하게 알맞은 곳이니 여기 환웅을 보내라 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금악과 삼위를 살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산으로는 반고를 보냅니다. 중국의 시조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분도 이제 반고시도 동이족이시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저쪽 이제 중국의 어떤 시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창조신화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환웅은 태백산으로 보내고 반고는 삼위산으로 보내는데 그럼 금악은 뭐냐? 알타이산이거든요. 알타이산으로도 누군가를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알타이산, 뭐 금산, 금악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한국의 고대 문명은 중국의 황하 문명과는 분명히 다른 북방 문명과 알타이 문명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해서 한반도 북부와 만주, 몽골,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 부근,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북방 기마 민족과 맥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 있는 것이 사실 이제 고구려라는 거예요. 너무 뭉뚱그려서 너무 광활한 어떤 네트워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식도 뭐냐면은 이런 장식 아까 보셨죠? 왼쪽에 보셨던 우즈베키스탄까지 갔었던 조우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냥을 하는 모습에서도 보면 조금 더 다르지만 어쨌든 새 깃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것도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것이 알타이 부분에서도 보면 이런 얼음공주에서도 보면 우코크 고원의 얼음공주 뭐 이런 보실 수가 있고요. 그쪽에 유목민족들의 이런 모습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다. 알타이 계통의 풍속이 바로 이러한 높은 모자에다가 깃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유라시아의 네트워크의 어떤 중심에 고구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고구려의 어떤 단군 계승 의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쭉 보면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왕역편에 보면 고구려 시조에 대해서 성은 고시여 이름은 주몽인데 단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단군 안검이 있고 단군 안검의 진짜 아들로 봐요. 진짜 아들로 보니까 진짜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규원사 하나 보면은 4명의 아드님이 있었잖아요. 부루, 부소. 그와 더불어서 이쪽에 그 주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모두 단군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몽도 단군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하는 겁니다. 제왕운계는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시라, 고래, 남북, 옥저, 동북여, 예맥 등이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인가를 묻는다면 세계는 단군으로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해서 단군에서부터 고구려가 이어졌다. 그리고 주몽이 단군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 단군 계승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배달국으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환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어떤 신교 문화, 신단수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구려의 벽화를 보시면 장천 1호분의 벽화를 보시면 신단수가 있죠. 그래서 음주가무를 하는 백성들 중앙에 신단수가 놓여있는 이런 모습. 아까 사냥을 하던 그 모습에서도 보면 그 오른쪽에 큰 나무가 이렇게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저총에 씨름을 하는 모습에도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은 저 아래쪽에 오른쪽은요 곰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요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가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시는데 곰과 호랑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정확하게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 한웅이 태백산 꼭대기에서 신난수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난수다. 이게 신난수라는 거예요. 박격성 씨름도의 그런 어떤 신난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 넘어갔네. 예. 앞으로 가고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것은 아까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얘기했지만 각저총 씨름도를 보면 포커스인이라고 할까요?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은 보통 저 이제 수메르의 씨름형 상노하고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제가 옛날에도 뭐 역사 분쟁을 했었는데 보통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레슬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레슬링이 아닌데 저쪽에 보면 삿바가 있어요. 삿바가 있고 왼쪽을 잡고 있습니다. 삿바의 왼쪽을 잡고 있는 것 바로 왼씨름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시면 코가 이렇게 매부리 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런 모습이에요. 왼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고구려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외국인, 완전 외국인이잖아요. 그때 봤을 때 뭐 하나가 돼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런 분들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 역사의 왼쪽에 큰 나무 밑중에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곰하고 호랑이가 등지고 있어요. 등지고 있는데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 위에 새가 있죠. 새. 아까 그 문양과 거의 같은 거죠. 위에 새라고 하는 건 새 토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시, 환웅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이게 새 쪽이 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어느 쪽이냐? 바로 곰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환웅의 어떤 신화, 환웅의 사화, 이야기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까 이거와 함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장천 1호분, 9분 벽화를 보시면 사냥을 하고 있는데 뭘 사냥을 하냐면은 바로 여기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있어요. 근데 호랑이가 맞았잖아요. 호랑이가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족을 추방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고구려 벽화에서는 이러한 우리는 신시와 그리고 신시 배달과 그리고 단군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계승의식으로서 이런 걸 벽화에 그려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이거는 하나의 해석이지만 불가와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단군이 아니냐, 그리고 위에 있는 분이 환웅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벽화의 그런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단군세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재 환웅의 상을 받들어 모시니 머리 위에 광채가 찬란하여 환웅의 머리 위에 뭐냐면 일곱 가닥이 있잖아요. 일곱 가닥의 무지개처럼 이렇게 뭐 부채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 위에 광채가 찬란하여 마치 태양이 온 우주를 비추는 것 같았다. 신단수 아래 환화 위에 계시니 라고 해서 보면은 꽃이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이제 꽃이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단군세계에 있는 나온 문장하고 환웅과 단군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는 이렇게 환웅과 단군을 계승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웅족, 호족과 웅족이 커버한 환웅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환웅족의 그 신선 문화, 선진 문화를 공경을 하던 곰족과 호족과 웅족의 지도자들이 환웅천왕을 찾아가서 우리도 그런 신선이 되고 싶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과정. 그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웅족은 버티게 되고 그리고 호족은 버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백일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웅족과 호족이 이웃하여 살았다. 항상 신단수 아래에서 기도하며 환웅께 하늘의 계율을 지키는 신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 환웅께서 신령한 주문, 신령스러운 주문을 주어서 환골폐하여 정신을 대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배달국과 그리고 단군 조선을 계승하는 의식이 고구려에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능묘인데요. 천하제일의 능묘다, 이렇게 고구려를 이렇게 선당국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능묘의 원형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우화량에 가보면 있죠. 천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13지점인데요. 아직도 발굴이 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3지점에는 100m가 넘는 7계단의 그런 어떤 피라미드의 원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3지점이에요. 아직 미발굴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어지는 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뭐라고 하죠? 장군총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장군총이라고 하지만 장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장군의 어떤 피라미드로 이렇게 만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군이 아니라 보통은 요즘에는 윤명철 교수, 뭐 도올 김영호 이런 분들이 주몽의 능이 아니냐, 뭐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7층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거 보실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7층으로 7번 계단을 하는데 이게 7번 되어 있고 그 중에 3개씩 있습니다. 3개씩. 3개씩. 37이죠. 37에 21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37이라고 하는 건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나오는 환웅 신화를 그대로 모티브로 해서 이거는 만든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국과 단군을 계승하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장군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피라미드를 굉장히 적석총들이 많죠. 그래서 그냥 쌓아놓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쌓아놓은 것도 10,000기 이상이 있더라. 이게 이제 고구려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의 그 능묘제라고 하는 것은 천하제일이다 라고까지도 이제 태백일사에는 이제 적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환국 배달 조선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계승한 것이 이제 북부여잖아요. 그래서 북부여의 계승 의식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몇 분 남았나요? 지금 몇 시부터지? 한 20분? 10분요? 아, 예. 10분 남았다고 하네요. 자,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개토 태양 비문과 그리고 광개토 태양의 어떤 그 신화인 이제 모두르 비문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출자 북부여. 북부에서 나왔다. 우리는 북부여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뭐 원출. 원래 근원적으로 우리는 북부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북부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광개토 태양 비문에는 추모왕께서 출자 북부여. 맨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그래서 시조 추모왕은 출자 북부여이다. 하백의 손자이며 1월의 아들인 추모의 성왕이 북부에서 나셨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단에 있으신 분이지만 임기한 교수님도 이 두 금성문 모두에서 추모왕이 북부여 출신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출자지가 어디냐? 고구려 왕실의 공식적인 출자지는 북부여다. 근데 왜 북부여를 얘기 안 하냐 이거죠. 그리고 삼국유사에도 보면 북부여, 동부여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북부여, 동부여라고 이게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는 교과서에서 북부여를 배우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광개토 태양 비문에도 있고 삼국유사에도 있고 이렇게 있고 한데 북부여라는 명확히 이거는 국가인데 그걸 방향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부여의 북쪽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광개토 태양 비문에는 아버지 광개토 태양은 원시조로부터 17세의 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광개토 태양을 고구려의 19대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삼국사기에는 광개토 태왕은 13세이며 19대이다라고 나오죠. 19대라고 하는 것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진 명수로 보면 18명, 그 다음에 광개토 태왕이 19번째다라고 해서 19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또 아들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을 합했을 때 13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광개토 태왕은 13세이며 19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광개토 태양 비문에는 17세라고 얘기를 하느냐? 14세.
4세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광개토태양 비문이 800년 앞서서 당대의 비문이기 때문에 광개토태양 비문이 그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17세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세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가 밝히고 있는 바로 고구려 혈통의 비밀이 바로 해모수에서부터 세 분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해모수 그 아래 세 분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광개토태양 비문에도 나오지만 추모왕은 해모수를 태조로 받들어서 제사를 지냈고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 고진이라고 합니다. 해모수의 둘째 아들은 고진인데 고진의 손자는 불리지다 이렇게 나오죠. 아들이고 그 다음에 손자는 불리지다 이렇게 나오죠. 그 불리지가 유화 부인을 만나서 장가 들어가지고 고주몽을 낳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의문들이 다 풀리게 되는 거죠. 광개토태양 비문의 17세 손의 의문이 풀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해모수에서 아들 고진 그리고 손자 불리지에서 불리지의 아들 고주몽까지가 이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 고구려는 처음 해모수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4세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북부여기를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국유사라든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몰라요. 이걸 다 기록으로 다 없앴습니다. 국어에서 없앴는지 어떻게 됐는지 결국에 다 없애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모수에서 다이렉트로 그죠? 다이렉트로 고주몽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결국 드라마에서도 한국유사에서도 해모수의 아들이 고주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아부인은 있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해모수하고 유아부인 이렇게 해가지고 고주몽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짜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이 역사가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춘몽에서 고주몽의 아버지를 해모수로 설정을 했다. 한국유사의 의도함은 맞지만 실제 역사는 아니다. 역사는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역사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환단고기를 알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북부여기에 나와 있는 역사를 알아야 북부여가 바로 단군조선에서 고구려까지를 이어주는 그런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중국문헌이 당나라에서는 고구려를 900년으로 인식을 했어요. 당 3대 황제가 바로 이제 당고종이잖아요. 고종이 있는데 당고종 때 뭐냐면 가언충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구려는 지금 900년입니다. 이제 900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900년이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고구려 비기에 이르기를 고구려의 비밀스러운 기록에 보면 900년이 되지 못하여서 80대는 대장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얘기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 900년이고 이적의 나이가 8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는 게 언제냐면 668년이에요. 바로 고구려가 멸망당하는 그 해인데 그 해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900년을 거꾸로 올라가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668년에서 거꾸로 하면 BC까지 넘어가잖아요. 232년까지 하면은 900년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단군조선의 어떤 말미가 되는 거죠. 제1왕조 지나서 단군조선이 대부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시점입니다. 47분의 단군이 계셨는데 마지막 4분일 때가 부여로 바뀌어요. 큰 부여다라고 해서 대부여가 되는데 이 대부여의 마지막이 고열가 단군이신데 이 고열가 단군이 들어섰을 바로 그때가 맨 왼쪽에 보면 239년이고요. 238년이고요. 238년에 고열가 단군이 입산을 해버립니다. 산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데 바로 그 1년 전에 북부여를 해모수 단군께서 북부여를 갖다가 건국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6년 공화정 시대가 들어가서 단군조선의 대부여를 이어받는 게 언제냐면 BC 232년이거든요. 요때부터 232년 플러스 668년 하면은 정확하게 고구려가 900년이라고 하는 900년 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모수 단군이 단군조선의 정통을 계승해서 북부여 시대를 출범을 하게 됩니다. 북부여 건국은 그 7년 전에 했지만 북부여 시대를 완전히 출범시키는 것은 BC 232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모스 장군이 대부여를 승계한 그 해부터 900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고구려는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자,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진짜 900년이라고 중국 문헌에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광개토 태양 비문에도 17세 손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그리고 고구려가 한사군을 물리쳤다. 뭐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그때가 고구려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런 걸 다 봤을 때 고구려는 분명히 누락됐다. 700년이 아니라 고구려는 900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 뭐냐면 신채호 선생이 환단고기를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고구려가 900년이라고만 얘기를 하신 거지, 환단고기 북부여기를 봤다면 야, 이 북부여 200년이 누락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재 신채호 선생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문헌만 가지고서 최고의 어떤 어떻게 보면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3분 남았는데요. 3분 남았나? 네, 3분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제가 네. 지난 시간에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고두막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중국이 한무제가 쳐들어왔잖아요. 위만 정권을 갖다 무너뜨리고 북부여로 진격을 해 들어가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한사군을 설치하지 못해요. 격퇴를 당합니다. 그 과정을 완벽하게 삭제를 하는 가운데서 북부여가 삭제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서안록 출신의 고두막한께서 한무제를 격퇴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최초의 의병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 역사의 현실은 뭐냐면 결국에 한사군이 설치가 되었고 한반도 북부에 설치됐고 한반도가 420년 동안 속국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한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고구려 주몽을 갖다가 이제 동명성왕이라고 하는데, 부여의 동명왕이 한 분이 더 계셨다. 보통 우리가 동명이인이라고 하잖아요. 동명이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동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두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여의 동명왕 그리고 고구려의 동명 두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 이분이 바로 고두막한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국을 한 것은 바로 동명이신데, 주몽은 뭐냐면은 도읍을 다시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졸본에서 또 이렇게 눌견으로 해가지고 도읍을 다시 여신 분이 바로 주몽이시지, 원래 그 개국하신 분은 바로 고두막한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명이 창업을 하고 주몽이 등을하였다. 동명은 부여의 임금이고 주몽은 고려의 임금이다. 그리고 환단 세감에 보면 북조 동명 성제는 고두막한이고 써있죠. 고두막이고, 동명 성제, 그냥 국조 동명 대제는 고두막한이고 동명 성제는 주몽이다 라고 해서 동명이 두 분이신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이어지냐면 고두막한으로부터 이어진다. 동명이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중국에서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북부여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부여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 부분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좀 초과를 했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주몽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7대 북부여 단군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북부여는 해모수 단군부터 해서 2대 모수리 그리고 고해사 고우르 단군이 있었는데, 고우르 단군 때 이때 뭐냐면은 한무제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없는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때 의병으로서 고두막한이 등장을 해서 한사군을 갖다 물리치게 됐죠. 한나라를 이렇게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0년 정도 지납니다. 그때 나라를 세웠지만 졸본부여 동명부여를 세우고 나서 뭐냐면은 고두막한께서 20년이 지나서 나라를 내 나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가냐면은, 그래서 고우르 단군이 4대 고우르 단군이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죽게 되죠. 죽고 나서
헤브루가 원래는 북부여가 원래 이어진다면 해우루에서 고우루 해우루에서 헤브루로 이어져야 되는데 고두막 단군이 내가 북부여를 계승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데로 가라라고 해가지고 그때 동부여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헤브루는 동부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금화대소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고두막 단군이 5대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를 전기 북부여, 뒤에를 후기 북부여라고 하는데 고두막 단군이 한 20여 년 하시고 고무서 단군으로 이어지는데 이분이 2년밖에 하지 못해요. 병약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딸이 소선호가 있었는데 딸 소선호의 사위가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고주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모수에서부터 차남으로부터 이어져서 사세손으로 해서 고주몽의 그런 어떤 정통성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고두막 단군으로부터 고무소로 해서 소선호의 정통성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주몽께서는 7대 북부의 단군으로 등극한 것이 언제냐? 그게 바로 BC 58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뭘 채택하고 있냐면 그러다가 고주몽이 이제 처음에는 연호를 갖다가 다무를 썼다가 22년을 지나면서 왜냐면 이제는 바꾼다라고 해서 고구려라고 해라 라고 하는 것 그때죠. 그때가 바로 BC 37년이 됩니다. 이때 평락이라는 연호로 바꾸면서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고구려가 오히려 신라보다 빨라야 되는데 어떻게 느리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원래로 보면은 북부의 단군으로 등극할 때가 58년이다. 그리고 삼국 사기로 보면은 37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 보시면은 고주몽과 소선호 그리고 이제 예시 부인이 들어오면서 유리로 해가지고 고구려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소선호가 자기의 아들 온조와 비류를 데리고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백제를 이렇게 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백제의 처음은 소선호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백제 시조를 온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두막 단군의 따님이 계세요. 파수라고 하는데 이게 삼국 사기인가요? 거기는 사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라고 되어 있고 부영황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하게 이제 우리 문헌 잘못된 삼국유사에는 중국 황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 중국 황실의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북부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대로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두막 단군의 따님이 파수에 의해서 박혁거세 여기 보시면 57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연대로 봤을 때는 박혁거세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앞으로 나와서 고주몽하고 밑에는 박혁거세 이렇게 연표가 이어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단군 조선에서 나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단군 조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왕문기에 나와 있는 말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단군 조선에서 대부여에서 북부여로 이어지고 그 북부여의 자손들로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뿌리가 전부 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